비록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나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저 장소들로 모였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그 정도로 외부 노출에 폐쇄적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냉전은 후임인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루먼과 스탈린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루즈벨트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4기 대통령에 당선됐던 루즈벨트가 임기 중에 일찍 죽지 않았다면 역사에서와 같은 식으로 냉전이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는 아직 케네디 암살 전이지만 미국에서는 링컨을 포함해 벌써 3명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암살당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전쟁 중에 대서양을 건너는 것에 대한 경호팀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전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중 하나가 모의 어뢰 발사 훈련 중에 실제 어뢰를 발사한 것입니다. 구축함이 발사한 이 어뢰는 루즈벨트가 탄 전함 쪽으로 향했고 교과서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열렸던 많은 정상회담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얄타 회담이니 포츠담, 카이로, 테헤란 회담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가운데 승전이 예정된 연합국 정상회담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소련, 영국의 정상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을 빅3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담들은 이후 전후 질서의 큰 틀을 결정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다 보니 교과서나 역사책들은 이것저것 내용과 의의를 구분해서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담 장소명과 회담 내용이 매치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수십 년이 지나 책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단순 암기해야 하다 보니 영 귀찮았던 기억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장개석이 회담마다 모여 앉아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학창시절에 궁금했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나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저 장소들로 모였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각국 지도자들의 나이는 엇비슷했습니다. 1887년생인 국민당의 장개석이 56세로 가장 어렸고 61세인 루즈벨트, 65세인 스탈린 순서였습니다. 영국의 처칠은 7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부터 1943년 사이에 미국만 5번을 방문할 정도였고 위험성이나 거리를 따지지 않고 전선 시찰도 즐겼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인지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을 제시한 적은 없고 장소에 대한 주장이 강했던 스탈린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처칠은 안전 등 이유로 비행기를 선호하지 않았던 다른 정상들과 달리 이동 시에 거침없이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영국제 랭카스터 폭격기의 수송기 버전인 아브룩에 아스칼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개인 전용기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영국의 많은 식민지들이 해방되기 전이었습니다. 처칠은 항상 회담 장소에서 가까운 영국의 식민지나 공군기지까지 전용기로 날아간 다음 호위기를 붙이거나 갈아타고 회담 장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어떤 면에서는 영국의 전성기가 이미 끝났음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주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대영제국의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난 처칠은 미소 양국에 밀려 영국이 쇠퇴하는 것을 많은 회담장에서 실감해야 했던 비운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지브롤터뿐 아니라 몰타, 크레타, 키프로스 등 지중해 곳곳의 영토와 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식민지 시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영국은 수에즈 운하도 당연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유럽에 만들어질 제2전선과 관련해서도 스탈린은 확고하게 프랑스에 상륙해서 독일로 공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처칠은 지중해 방면으로부터 공격해 들어가길 주장했습니다. 물론 모두 알다시피 서유럽의 제2전선은 스탈린의 의견대로 북프랑스에 만들어집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은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종 의제에 있어서도 태도에 있어서도 처칠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떤 식으로 끝나던지 간에 영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장개석 역시 주요 의제에서 처칠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도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 보유하던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처칠은 중국의 부상이 식민지 국가들에 줄 악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장개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주요 사안들마다 공산화된 중국 본토의 눈치를 많이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영국이 홍콩 식민지를 무사히 유지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대만의 장개석에 대한 구원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각종 의제들을 놓고 영국의 줄어든 영향력을 실감해야 했던 처칠은 개인적으로도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5년 5월 유럽 전선이 종료된 이후 독일의 처리를 논의했던 포츠담 회담 사진을 보면 초반에는 처칠이 앉아있다가 후반부에는 애틀리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7월 영국에서 보수당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처칠은 전쟁 중 유지돼 왔던 거국 내각의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던 중간에 처칠이 실각하면서 정상회담 역사상 드물게 신임 총리가 된 노동당의 애틀리로 회담 참가자가 중간에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은 직전 정상회담이었던 얄타 회담으로부터 불과 5달 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루즈벨트가 죽으면서 후임자인 트루먼이 참가했고 처칠도 실각하면서 스탈린을 제외한 빅3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도 영국은 바뀐 세상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했습니다. 영국은 1956년 이집트를 상대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프랑스와 함께 2차 중동전쟁을 일으킵니다. 영국은 이때 소련으로부터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핵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냉전의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 건으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2차 중동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나토에서 배제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차가운 태도를 보입니다. 1년의 수에즈 사태와 베트남과 알제리 독립전쟁 등을 겪으면서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디든 날아갔던 처칠과 달리 스탈린은 장거리 이동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1943년 1월 북아프리카의 카사블랑카 회담은 미국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이 참석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스탈린도 회담에 초대를 받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2차 세계대전의 전체 분기점이 될 만한 혈전이긴 했지만 당시는 이미 전세가 소련으로 기울던 즈음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의 파울루스 육군을 포위한 후에 항복 문서가 오가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불참의 이유가 소련에서 먼 회담 장소에 대한 불만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탈린은 43년 11월 말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도 불참합니다. 공식적인 불참의 이유는 소련이 일본과 유지 중이었던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카이로 회담에는 루즈벨트, 처칠과 함께 일본과 중일전쟁 중이던 장개석이 참여했습니다. 스탈린은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 때문에 장개석이 참여해 일본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개석은 일본이 피부병이라면 공산당은 심장병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시한사변으로 억지로 국공합작에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본보다 공산당과의 전쟁을 우선할 정도였습니다. 장개석은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 중일전쟁의 부담을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지원 중인 스탈린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 회담 불참의 이유였다는 설이 대체적입니다. 스탈린은 카이로가 아닌 테헤란에서 만나서 일본 처리 문제를 제외한 독일 처리 문제만을 따로 논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당시 이란은 영국과 소련이 동시에 점령 중이었고 테헤란은 소련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스탈린의 주장이 완고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이 끝나자마자 장개석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루즈벨트와 처칠은 카이로에서 곧바로 테헤란으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바투까지 기차로 이동한 다음 바투에서 테헤란까지는 공군기로 갈아타고 이동합니다. 소련에서 테헤란까지 연결된 철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장거리 이동을 극도로 꺼려했는데 암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공산권 지도자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소련을 방문할 때 언제나 전용기차를 이용했던 김정일이나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중국을 가로질러 하노이까지 전용기차를 타고 간 김정은과 비슷합니다. 물론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기도 했고
불과 1년 전에는 일본군의 연합함대 사령장관이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태평양 상공에서 미군에 암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일본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무너뜨린 러일 전쟁의 쓰시마 해전에서 해군 생활을 시작했고 진주만 공습을 주도한 일본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기지를 시찰한다는 암호가 유출되면서 요격을 준비 중이던 미군으로부터 격추당해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2년 전 미드웨이에서도 자신들의 암호가 탈취당해서 패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번에도 암호 탈취 사실을 숨기고 우연한 격추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적의 경계심을 낮추고 정보들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암호를 포함해 전쟁 중 얻은 노하우들을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1983년 사할린 상공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칼기를 격추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와 본부와의 교신을 모두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감청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소련이 격추 사실을 부인하자 그제서야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암호 해독 관련 내용들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1947년 미 육군 항공대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과 1946년에 다른 병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군 관련 비밀들이 해제되고 자료집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뿐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수준의 프리젠테이션들이 들어간 문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육군으로부터 독립하려던 육군 항공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이 거둔 전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했던 상황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회담에 불참하고 회담 장소에 민감해했던 스탈린의 공식적인 입장은 항상 전쟁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그 정도로 외부 노출에 폐쇄적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최근 트럼프가 피격당한 이후에 보인 퍼포먼스는 분명히 그 짧은 시간에도 뭐가 더 선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대중에게 어필해야 하는 선거제의 특성이 지도자로 하여금 비겁하게 보이기보다 다소 암살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용감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처칠 등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요구와 투정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대부분의 기간을 2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며 독일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보상 차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칠, 장개석 등과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스탈린이지만 미국의 루즈벨트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이 남긴 1940년대 각종 촬영물들을 보면 루즈벨트를 영접하는 스탈린의 모습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채로 애교스럽다고 할 정도로 대접하는 모습들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 첨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선진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스탈린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냉전은 1945년 4월 루즈벨트가 급사한 이후 후임인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루먼과 스탈린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루즈벨트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4기 대통령에 당선됐던 루즈벨트가 임기 중에 일찍 죽지 않았다면 역사에서와 같은 식으로 냉전이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엑스맨 시리즈 중에서 매그니토와 자비에 박사의 젊은 시절을 다룬 퍼스트 클래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휠체어를 탄 현자라는 엑스맨 시리즈 자비에 박사의 이미지가 루즈벨트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이후의 모습은 담지 않았지만 영화에서 자비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 루즈벨트와 닮은 데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대통령들을 놓고 여론조사나 학자들의 투표로 위대한 대통령 순위를 매기곤 합니다. 투표 시기나 분위기에 따라 순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위 3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워싱턴,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모어산의 대통령 얼굴 조각은 1927년에 착공하는 바람에 1933년부터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모어산에 전직 대통령을 한 명 더 추가해 넣는다면 누가 들어가야 하냐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답은 루즈벨트가 66%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7%의 오바마,
3위가 5%의 레이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재선까지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대통령들이 관행적으로 재선 이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1933년부터 1944년까지 3선의 대통령 임기를 마쳤고 44년 말에는 네 번째 임기까지 당선됐습니다.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동양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네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945년 4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루즈벨트가 사망하기 2달 전에 열렸던 얄타 회담의 참석자는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었는데 빅3 모두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사후 미국 헌법에 3선 이상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앞으로도 루즈벨트의 사선 기록은 깨지기 어렵습니다. 루즈벨트는 소련뿐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침공당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졌고 중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승전국들과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방식과 유엔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탐탁치 않아 하는 처칠과 스탈린을 설득해 국민당의 중국을 4대 승전국의 지위로 올리자고 주장해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루즈벨트는 장개석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고 장개석이 미국의 버마와 중국 방면 사령관이었던 스틸웰 중장과 의견 대립을 보였을 때는 스틸웰을 해임하고 장개석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많은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장개석의 부인이었던 송미령의 매력에 끌려서 중국 전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과 달리 루즈벨트는 송미령을 기회주의자로 여겨 옆에 앉는 것조차 싫어했던 점이 특이합니다. 스탈린은 장개석과 함께 회담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위해 카이로를 들렀다가 테헤란으로 가는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소련, 영국, 중국의 지도자 3명끼리는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루즈벨트는 이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 내내 회담들을 주도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정상회담 사진들을 보면 항상 루즈벨트가 가운데 앉아있고 스탈린과 처칠이 뚱한 표정으로 양옆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동을 체크한 기록실 문서들을 보면 루즈벨트는 매년 한두 차례 이상 휴양과 출장 목적으로 카리브, 바하마나 남미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12년의 임기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전인 재임 10년차까지도 유럽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참전 후인 카사블랑카, 카이로, 테헤란, 얄타 회담 3번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기록물들을 보면 80년 전인데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회의마다 속기사에 기록이 붙어 있고 비밀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록 문화의 정점이었던 조선왕조실록이 그런 수준의 기록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즈벨트의 최초의 유럽행은 1943년 1월 북아프리카 카사블랑카 회담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케네디 암살 전이지만 미국에서는 링컨을 포함해 벌써 3명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암살당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전쟁 중에 대서양을 건너는 것에 대한 경호팀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워싱턴에서 마이애미까지 기차로 이틀을 이동한 후에 마이애미에서는 비행정 2대의 보좌진과 나눠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 비행으로 루즈벨트는 임기 중에 항공기를 탑승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때 루즈벨트가 탄 항공기는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정이었습니다. 보잉사에서 만든 클리퍼 비행정은 긴 항속거리 때문에 최초로 대서양 횡단 정기 노선으로 채택된 기종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위험에 처하더라도 바다에 불시착할 수 있도록 비행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루즈벨트를 태운 비행정은 북대서양을 바로 건너지 않고 대서양을 반시계 방향으로 빙 돌아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브라질까지 남하한 후에 적도 부근의 중앙대서양을 지나 서아프리카의 영국군 기지를 거쳐 카사블랑카에 도착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적에게 공격받을 것을 우려한 동선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같은 루트를 되짚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상공에서는 루즈벨트의 61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합참의장 리히와 찍은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기차와 비행기를 거쳐 카사블랑카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렸고 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데까지 전체 일정은 20일이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두 번째 유럽행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이었습니다.
몇 달 전 첫 번째 유럽행과 달리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출발해 전함 아이오와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아이오와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편도로 6일, 왕복 13일이 걸렸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6만 톤이 좀 안 되는 최신 전함 아이오와는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이 아니었다면 세계 최대 전함이 될 수도 있었던 미군 최대 전함이었습니다. 별다른 활동도 못하고 침몰한 야마토와 달리 아이오와는 건조 후 50년이 지난 걸프전에서까지 활약하고 퇴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중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중 하나가 모의 어뢰 발사 훈련 중에 실제 어뢰를 발사한 것입니다. 구축함이 발사한 이 어뢰는 루즈벨트가 탄 전함 쪽으로 향했고, 구축함은 보안 때문에 유지하던 통신 침묵을 깨고 비상무전을 날려야 했습니다. 일본, 독일과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던 연합국 총사령관이 아군 5인 사격으로 전사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발사된 어뢰가 전함의 뒤쪽에서 폭발했지만 전함의 회피 기동 때문에 루즈벨트는 무사했습니다. 구축함의 어뢰 담당자는 즉시 구속돼서 14년형을 받았지만 루즈벨트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어뢰를 발사한 구축함은 사건 이후 가는 곳마다 미 해군들로부터 쏘지마 우리는 공화당원이야 라고 붙은 팻말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어뢰를 발사한 것에 대한 희화화입니다. 만약 같은 시기에 스탈린이 탄 전함에 어뢰를 발사한 소련 군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됐을지를 생각하면 극명한 비교가 됩니다. 소련까지 가지 않고 8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라도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최된 테헤란 회담에서는 이와 비교해볼 만한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칠은 얼마 전 있었던 스탈린그라드 승리를 기념하며 영국 왕이 선물한 검을 스탈린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옆에서 검을 전달받은 소련의 장군이 검을 떨어뜨려 파손시켰는데 스탈린의 성격상 그 사람이 무사할지를 모두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오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동맹인 미국과 영국, 호주의 삼각 군사동맹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앞 두 글자 AU에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순서대로 붙여 만들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오커스 단어가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서 문득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에 회담 명칭에 한중일이냐 한일중이냐 국가 순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당시에는 공식 명칭에 한국을 일본보다 앞세우는 대가로 결승전 개최 장소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유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태국에서 국왕 모독죄를 개정하려던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인들이 처벌을 받는 일을 지켜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전보다 더 소프트 파워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군사력보다도 오커스에서 보여주는 아량과 여유가 미국이 가진 더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루즈벨트의 세 번째 유럽행은 45년 2월 얄타 회담 참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죽기 2달 전 마지막 공식 외교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유럽행 때 발생한 전함 사고의 여파였는지 세 번째 유럽행에는 다시 항공기가 사용됐습니다. 루즈벨트의 첫 번째 유럽행에 사용됐던 보잉의 클리퍼는 미 해군 소유 비행정을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원수였던 헨리 아놀드는 B-24 폭격기를 베이스로 만든 수송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료 탱크나 방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인 루즈벨트를 위한 전동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세이크리드 카우라는 이름의 이 비행기는 미국 대통령 최초의 전용기가 됐고 루즈벨트 사후에도 10년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됩니다. 현역에서 퇴역한 이후에는 루즈벨트가 얄타 회담에 참석하러 갈 때의 모습으로 개장되어 지금까지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